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어른들은 오늘 1년 365일 중에 이날만 빼고 364일을 어른의 날로 지내온 것이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한 청소년 인권단체는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나이는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 기준이 아니고 함부로 대할 권리가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 속에 있다면 함께 고쳐가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99번째 어린이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은 만큼 방역당국은 여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열린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고 야당은 과학기술, 국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편향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군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 동의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환자의 확산세는 여전하고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경남권 등 코로나의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환자 추이는 400에서 6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드는 주말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 두기 단계 핵심 지표인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585.4명으로 직전보다 61.7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가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만 400명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5월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하는 상태에서 감염이 확인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 못한 감염원이 계속 N차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주말 주민 이동량을 보면 수도권은 직전 주말보다 2.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직전 주말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한 번 켜진 4차 유행의 경고등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으며 경남권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행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노는 일상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겁니다. YTN 한현입니다. 서울에선 백화점의 식품관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실내 공간인 백화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화점의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신세계 강남점 식품관에서 계산 담당 직원 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3일 1명이 확진된 뒤 직원과 접촉자 6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매장 방역 조치를 마치고 만일에 대비해 검사 대상이 아닌 다른 직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서 이곳에서는 VIP 발레 파킹 담당 직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도 식품관 직원이 잇따라 확진되자
식품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내일은 아예 본점을 닫고 직원 3,700여 명을 모두 검사할 계획입니다. 25일에서 2일까지 롯데 본점 식품관을 찾았거나 29일에서 2일 사이에 신세계 강남점 식품관을 간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백화점에서 확진이 잇따르면서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 그러나 방역당국은 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면서 종사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용객 간의 어떤 전파들을 통해서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대형 이제 마트라든지 아울렛 같은 경우에서 대규모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감염 관리 그리고 방역 관리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살펴보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QR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일이 전자출입명부의 QR코드를 체크하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잡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서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려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도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최근 울산 지역에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감염병 취약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울산 지역 확진자 수는 1,057명. 지난해 첫 발생 이후 지난 2월까지 1년 동안 확진된 1,051명보다 더 많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3월 이후 확진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검출자가 76명이고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는 337명에 이릅니다. 10명 가운데 3명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추정되는 겁니다. 추가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은 감염병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조치를 통해 콜센터, 유흥업소 종사자 등 많은 사람과 접촉하여 감염 위험이 큰 직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감염력을 지니고 있으며 중증 이완율 역시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 병상 운용에 차질을 빚는 등 의료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10곳으로 확대해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지인 모임이 늘어나는 가정의 달이지만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피해 입국한 인도 교민 가운데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피해 귀국한 인도 교민은 모두 172명입니다. 이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교민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교민 대부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사람도 여럿 있고 입국 교민 모두는 격리 해제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긴장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60살이 넘는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합니다. 일단 70살에서 74살까지의 어르신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곧 시작됩니다. 이들에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공되는데 접종은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12,000여 곳이 맞습니다. 접종 확대로 예상되는 인력난을 풀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1차 접종 끝나고 나서 바로 또 투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면역 형성 때까지 만약 한다면 상당한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질서 유지나 노약자의 이동 지원, 손 소독 등을 돕게 됩니다. 정부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자원봉사자 보험을 들고 식비 등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6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월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백신을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늘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달. 백신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000명을 상대로 물어봤더니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61.4%, 맞지 않겠다는 사람은 19.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6.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상 반응 사례를 보면 두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대 분들이 부작용 겪었다는 그런 기사 같은 거를 보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를 부추기는 백신 관련 가짜 정보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도 69.4%에 달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매체의 말을 들으면 좀 겁은 나요. 백신을 이제 또 저희 나이에 또 맞아야 된다면은 맞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주변에 백신을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89.5%로 3월보다 5.1%포인트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위 분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지금 현재 접종을 조금 망설이는 분들께서 접종을 받고자 하는 비율들이 차츰 올라가지 않을까. 4차 유행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거나 회사나 학교를 쉬도록 허락받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동량이 많아지는 요즘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인식도 컸습니다. 특히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실천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온라인으로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집무실에서 온라인을 통해 강원도 평창의 도성초 어린이들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탓에 어린이들을 직접 청와대로 초청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통령 할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여느 해 어린이날처럼 청와대 녹지원을 내주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에서도 금세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시작됩니다. 청와대 안에는 강아지를 키우나요? 키운다면 몇 마리를 키우나요? 강아지가 아닌 성견인 개를 키웁니다. 개가 4마리가 있습니다. 역시 궁금한 건 어른들과 달리 정치가 아니라 청와대 생활. 대통령님께서는 몇 시에 주무시나요? 밤 한 12시쯤 되어야 잠자리에 든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되세요. 대통령 앞에서 하나 둘씩 꿈 이야기를 늘어놓는 어린이들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코로나 탈출입니다. 저는요,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들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 목표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코로나19 탓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어린이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꼭 청와대에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립니다. 자녀의 라인펀드 투자 의혹과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쏠린 핵심 의혹은 딸 부부의 라인펀드 투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딸과 사위도 손해를 본 상태인데다 별도 가계를 이룬 가족의 판단에 따른 거라고 항변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상 김 후보자 가족을 위한 펀드 성격이 짙다면서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김 후보자가 군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로 계약하지 않은 점,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으로 본인과 배우자 차량이 32차례 압류됐던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성과 자질 측면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폭력에 가담했던 일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했던 점이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혹도 문제지만 일단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낙제라는 입장입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내각 총책임자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을 앉힐 셈이냐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 선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권 선거하겠다는 노골적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 자체의 처음부터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장관 청문회도 거친 만큼 도덕성이나 신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공백 없는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국가 균형 발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낼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총리 지명자라는 점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만 유일하게 통과했습니다.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를 두고는 부적격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야당 패싱 장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사고 팔아 7억 원 넘게 차익을 거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짧아서 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동시다발 청문회 탓에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야당의 호평을 받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비리 문제 같은 거 이야기하면 서로 참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문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아파트 다운 계약서부터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까지 갖가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거의 다 해명됐다며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으로 진땀을 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의혹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 사유지만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넘어서 실정법 위반 사항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후보자께서는 관세청의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는 데스노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의당에서도 낙마 대상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바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이용한 관사 재테크 의혹에 발목이 잡힌 상태.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 임기 말 낙마는 안 된다며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어 야당 동의 없는 30번째 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온라인을 통해서 강원도 평창의 도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대통령을 만나서 청와대 이야기를 물을 거면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았는데 역시 어린이들은
강아지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그렇죠, 라고 그렇죠. 묻는군요. 그런데 이제 김정숙 여사는 강아지는 아니고 개, 성견이 한 4마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답하고요. 또 대통령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이런 굉장히 어린이다운 예.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안타까운 점은 올해로 2번째 랜선 만남이라는 겁니다. 저 지금 강원도 평창 도성초 아이들인데 아마 청와대를 방문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예. 온라인 화상으로 이제 대통령 내외를 뵀는데 이게 2번째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과연 내년 어린이날 5월에는 집단 면역 형성이 돼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갖게 하고요. 아이들 요구에서도 자 코로나19가 빨리 좀 끝났으면 그러게요. 좋겠다. 예. 이거는 뭐 아이들이 오히려 더 어른 못지않게 바라고 있는 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지쳤지만 아이들도 좀 힘들었던 네, 모양입니다. 네. 코로나19는 언제 끝납니까요? 맞습니다. 뭐딱 묻던데 네. 대통령도 뭐 소망은 그거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주군요. 예. 그런데 왜 수많은 학교를 놓고 이 네네. 학교일까? 아마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학교가 유명하기로는 방과후 학교를 이용한 놀이 네. 어떤 그 훈련에 그렇죠. 상당히 성과를 보인 학교, 유명한 맞습니다. 학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놀이밥 공감 학교 여기에 지정이 돼서 사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초등학교와 한 중학교까지도 좀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잘 제대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좀 밝고 어린이답게 청소년답게 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학원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그렇죠. 입시 교육에 계속 좀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놀이밥 공감 학교로 지정돼 있는 이 강원도 평창의 도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대통령을 만나는 학교로 예.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2년 전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그렇죠. 뭔가 놀이에서도 좀 혁신이 있어야겠다라는 네. 목표를 세웠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가깝게 다가간 학교니까 네,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이날 끝나고 네. 나면 바로. 본격적인 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네.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래도 야당하고 좀 뭔가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래도 포용력 있는 후보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부적격이라는 쪽 의견이 강해가지고 치열하게 좀 공방이 예상되는데 쟁점을 좀 짚어보죠. 네. 우선 생각해 보시면은 행안부 장관 때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장관도 지냈는데 큰 문제가 있겠는가?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대선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파격적으로 잘해도 문제입니다. 임기 말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오개티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보시면 민주당 대표 출마했는데 예. 되진 않았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에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인물을 총리에 굳이 앉혀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당대표를 지내고 하기도 대선 하고. 주자가 돼 있기도 해요. 예. 국민정 네. 당대표 하다가 대통령도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예. 국민적 눈높이에는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가 예.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핵심적인 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가족이 라인 펀드와 연관이 있다. 12억 원 정도 특혜 펀드를 만들어서 예. 이 김부겸 후보자의 둘째 딸과 사위에게 줬다는 건데 김부겸 장관은 이미 해명은 내놨습니다. 예. 그 독립경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딸 가족도 지금 피해자로 되어 있다. 피해자다. 예,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손해를 봤다. 그런데 지금 내일 청문회에서 야당은 예. 지금 그 라인 펀드의 전 부사장 그리고 피해자 대표 이런 인물들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상당히 이 라인 펀드 관련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로비형 펀드가 아니었느냐,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을 좀 깊이 팔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아까 잠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이 다운 계약서 의혹입니다. 예. 이건 뭐 아파트를 사고 판 거의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거의 사안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익 실현했느냐, 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공분이 많으니까 이것도 집중 공략을 하겠죠. 예. 그 외에도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사태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을 해서 2차 가해를 한 게 있다. 예. 그리고 약간 특이한 점은 이 자동차 압류가 특히 배우자가 많이 됐어요. 예. 본인도 이제 일부 됐지만 배우자 본인 합쳐서 32번 자동차가 압류됐다. 물론 기간은 깁니다만 이건 좀 일상적인 것보다는 많거든요. 예. 과태료, 자동차세가 밀리면 번호판을 떼가죠 보통. 그렇죠. 네.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이제 우편물로 오면은 우편통을 잘 안 열어보고 바삐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참 뒤에 쌓인 걸 쌓여 열어보다 있다가. 보면 이제 지나가긴 하는데
압류가 될 정도로 네, 근데 오랫동안 그것도 여러 번이라면 밀렸었다. 무슨 상황일까 되게 궁금하긴 좀 합니다. 예, 한 10년 내 뭐 보통 일반 시민들이 한 번, 두 번 당할까 말까 하는데 뭐 바쁜 정치인이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보다는 배우자가 이게 많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뭐 몇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 아마 내일 상당히 파상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보시기에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김부겸 후보자한테서 강하게 드러날 만한 특징일까요? 오히려 민주당 내의 인사로 본다면 예. 가장 정치적 편향성이 좀 덜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선 이제 TK에서 그래도 당선됐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뭐 늘 이번에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해서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김부겸 전 장관은 친문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이번에 탕평 인사다. 그렇다면 내일 청문회에서 내일과 모레 정책 중심 검증을 한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에 당신은 총리로서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권한 행사를 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지명됐을 때 야당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예. 대통령은 외치만 하고 내치는 다 총리에게 맡겨라. 라는 얘기도 좀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김부겸 이 총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야당이 조금 이 정책적인 대안도 내면서 질문을 한다면 더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5개 부처의 네. 장관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가 네. 동시에 열렸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죄송합니다 계속 네, 사과만 하다 네. 끝났고 또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네.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한 명 빼고는 다 안 되겠다라고 일단 어떤 의견을 굳혀가는 지금 네. 모습인데 맞습니다. 한번 어제- 영상을 잠깐 보고 예. 얘기를 나누죠.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이 정도 성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20만 원씩.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대투기.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네. 무임숙박, 무상숙박.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인 임혜숙 후보자,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쪽에 박준영 후보자, 국토교통부의 노영욱 후보자. 일단 셋은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의혹이 드러나서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 후보자인데 후보자죠. 어제 한 8개, 10개 되는 것 같아서 청문회도 제일 늦게 끝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처음에 이 외유성 출장 의혹이었는데요. 배우자와 딸을 동행해서 혹시 이게 공용 비용을 가족에게 쓴 것 아니냐. 근데 비용은 분리해서 썼다. 완전히 분리했다. 그게 입증됐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닌데 예.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 그럼 방이 나올 텐데 그 방을 같이 이 가족이 투숙했다면 방값은 아낀 거니까 이게 무임 숙박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건데 그렇죠. 국비로 나왔으면. 이건 이제 임 후보자는 어차피 1인 1실이 배당됐는데 뭐 그게 이제 침대가 있고 가족이 잤다면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추가되는 비용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또 해명을 내기도 했어요. 예. 사실은 이게 어제 강해 보였지만 이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의 증빙을 정확히 했고 본인이 국제학회에 가서 출장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했다면 이것보다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가 다른 대학교의 교수예요. 예. 근데 교수 승진을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의 이화여대 공대 학장이었거든요. 네. 제자들의 논문에 배우자를 공동 저자로 올려서 올려주고. 실적을 키워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것은 배우자가 분명히 그 논문에 기여를 했다. 초기 아이디어를 냈고 수리적인 분석 부분을 담당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배우자가 같은 분야의 학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대 교수, 건대 교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말 이것이 학문적인 활동으로 공유된 것이냐 예. 아니면은 이제 배우자의 승진을 위해서
이걸 밀어준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판단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이 딸들의 이중 국적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다운 계약서 문제 이게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결정적 한 방이 있다기보다는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좀 이제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지금 박준영 후보자는 이 박준영 후보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의 역량보다는 오히려 배우자의 이제 밀수 논란이에요. 갑자기 도자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다 깜짝 놀랄만 해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이게 도를 넘어도 너무너무 불량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밀수라면 이건 배우자 본인이 SNS에 올린 겁니다. 그걸 보고 놀랐거든요. 뭐 내가 미쳤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다니 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품을 이제 쭉 구매해서 모은 건데 밀수품을 SNS에 올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몰래 들여와서 판매할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이게 과도한 어떤 이 수집의 어떤 문제가 저렇게 파생된 것이냐. 근데 문제는 국내에 들어와서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면 외교관 이삿짐으로 관세 없이 들어와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불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정법의 문제에 경계에 있는 것이고. 그릇을 팔려면 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지금 샹들리에가 8개인데 어제 후보자는 이거 다 팔지 않고 집에서 썼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방이 4개, 거실이 하나인데 5개를 다 샹들리에를 달아놔도 3개가 남습니다. 이게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대목이 있는 거죠.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쓰던 걸 뭐 갖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개수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분량이 아예 장만에 들어가서 내다 파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받는 거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지금 임혜수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은 데스노트에 올릴 것인가. 이게 아마 내일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노영욱 후보자는 다른 데서 터진 게 아니라 자기가 관여할 부분인 아파트를 재테크에 썼다라고 하는 의혹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야당 의원은 과거에 지금은 또다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까지 가게 된 것이 결국은 이 관사 재테크, 관테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못 받느냐. 지금 이렇게 해놓고 국토부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타를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민망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특별 공급 받은 세종시 아파트는 세를 주고 나중에 한 번도 살지 않고 처리를 했는데 차익을 한 2억 3천만 원 실현했다는 거고요. 본인은 이제 관사에서 지냈다는 건데 그럼 본인이 일하는 사무실, 청사와의 거리가 관사가 더 멀고 이 아파트가 더 가까웠던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어떤 갭 투기에 이제 정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사실 좀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변창흠 장관의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민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 역량, 능력 검증에서 지금 다른 부분들은 모두 다 자신의 정통 분야에서 잔뼈가 굵어온 관료들을 그 분야 장관으로 앉히는 건데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만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마지막 이 임기 동안 관리를 잘하자라고 하는 이제 방점인데 청와대는 일단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서로의 논의는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뭐 여당 입장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지만 뭐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게 대체로 해명이 됐다 이런 이렇게 입장입니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보면 여당이 바라는 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적격이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든 그런 거 같죠. 문제는 될 텐데 만약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다면 임명 강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29명이 임명 강행됐는데 내일부터 이제 30명을 넘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청와대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국민과 함께 정상 국가를 만들고 싶다며 대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1년 만인데요. 사퇴 당시 모습 먼저 보실까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네, 이랬던 황 전 대표 언론 인터뷰를 통해 1년 동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며 속죄의 차원에서 무엇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 생각했다며 정계 복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가급적 빨리 같이 해야 한다며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에 직접 나서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황 전 대표의 이러한 행보가 마냥 달갑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로 돌아가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꿈을 버린 줄 알았는데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복귀할 명분도 국민적 요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본인 생각만으로 지금 정치 전면에 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분 이미지가 극우 강경 그런 이미지 아니겠어요? 보궐선거에 나타난 현재의 민심과는 좀 유리된 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패배하고 이제 1년 됐다며 책임 정치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전 대표 시절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황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지난 총선 패배로 끝났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은 조금 좀 천천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총선의 패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공천 과정의 잘못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하여간에 그 당시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있거든요. 한편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영남권으로 채워지며 도로 영남당 논란에도 휩싸였는데요. 여기에 전직 대통령 사면 요구와 탄핵 부정 발언까지 나오면서 내부에서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치러진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닌지 바로 그 민심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엔 여러 권력 관련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김 후보자가 취임 후 정치적인 편파성 논란을 딛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총장 취임 이후를 대비해 사건 현황을 취합하려고 한 겁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진행 중인 사건을 보고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곧바로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본인이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수사는 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취임 후에도 수사가 진행된다면 김 후보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지휘를 회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월성 원전 의혹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기획사정 의혹 등 다른 권력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김 후보자를 친정부 인사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수사팀과 이견을 보여 충돌하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일종의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일단 인사청문 요청안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이번 주 안에 청와대에 제출한 뒤 정치적 편파성 등 주요 예상 쟁점들을 중심으로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청안이 곧바로 국회에 제출된다면 인사청문회는 이번 달 안에 열릴 예정이고 김 후보자의 임기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60대 남성이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해자는 1,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휴일을 앞둔 저녁 7시쯤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앞을 서성거리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하더니 뒤이어온 경찰도 남성이 간 방향으로 다급히 뛰어갑니다. 사라졌던 남성이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겁니다. 피해자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곳 사건 현장에는 여전히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흡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집 앞에 나왔다가 갑작스레 봉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 창밖으로 뭔가 마마마마마 하는 큰 소리가 들렸는데 한 그러고 15분쯤 뒤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나서 밖을 보니까 이제 이미 그 피해자분은 이제 피 흘리며 누워 있었고. 범인은 피해자 자택과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40대 남성 A씨.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1,000원만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자 그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약간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약도 조금 안 먹었고 그래가지고.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감천동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나 배수관을 타고 탈출하려던 직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함께 옥상으로 피한 동료 2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수산물 가공 공장.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이 시작된 곳으로 들어가려고 절단기로 셔터를 자릅니다. 옥상에는 4층에서 작업하다가 연기를 피해 올라간 직원들이 보입니다. 잠시 뒤 구조대원들이 옥상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건물 아래쪽을 가리킵니다. 같이 옥상으로 피했다가 배수관을 타고 탈출하려 했던 동료 1명이 추락했다고 알리는 겁니다. 추락한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옥상에 있던 2명은 구조대원과 함께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연기가 좀 잠잠해질 때 저희 구조대원들이 이제 보조 마스크를 채우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게 좋다고 판단되어서 옥내 계단을 이용해서 그 지상으로. 냉동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아침 6시 반쯤. 4층 건물 가운데 1층이 절반가량 타고 나머지 층에는 그름이 생기면서 소방서 추산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1층 화물용 승강기 안쪽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밀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군의 장례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예, 사망을 두고 여러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양시창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0대 청년의 죽음.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걸 이제 하늘이나 땅이 무너진다고 해서 붕자를 많이 쓰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참담하다고 해서 참척이라든가 또는 눈이 멀 정도로 심각하게 아프다, 고통스럽다 해서 이제 상명 뭐 이런 말 옛날부터 썼습니다. 네. 그만큼 어린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하면 마음이 아픈 건데 뭐 부모로서는 황망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그 잠원동 성당에서 그 장례 미사가 열렸습니다. 손 군의 친척이나 지인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 군이나 가족과는 관련이 없지만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장례 미사에 참석했다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21살 앳된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은 물론이고 참석자들도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주체할 수 없이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정민 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여러 의혹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핵심은 사건 당일 그 손 군과 함께 있던 친구
A 씨의 석연치 않은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손 군이 실종된 뒤에 A 씨가 그 친구를 찾는 일에 소극적이었고 또 당시 상황을 묻는 그 손 군의 아버지의 질문에 느닷없이 자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등 그런 것들을 좀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또 손 군이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우느라고 자신의 옷과 신발이 많이 더러워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찾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옷이 더러워진 이유를 설명하는 데 좀 더 치중했다는 것이고요. 또 A 씨의 신발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A 씨의 부친이 사실 확인도 없이 바로 버렸다 이렇게 대답한 부분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뭐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요. 뭐 손 군의 휴대전화를 A 씨가 들고 있었고 정작 A 씨의 휴대전화는 지금 없어진 상태죠. 또 실종 당시 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선 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손 씨를 만났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 모든 정황을 볼 때 이미 정민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즉답이 나오거나 목요일 변호사가 준비돼 있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미 정민이가 사라진부터 정민이가 돌아오지 않은 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두 친구 사이에 무슨 감정의 골 같은 게 있었나? 그러면 또 늦도록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기도 뭐 했을 텐데 상당히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친구들도 만나봤죠.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들 있습니까? 네, 화장장까지 꽤 많은 친구들이 그 손 군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했는데요. 그 손 군의 의대생 동기들은 좀 그 인터뷰를 굉장히 꺼려하는 모습이었고요. 좀 오랜 친구들이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손 군이 물을 매우 싫어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함께 놀러를 가도 혼자만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취했다 할지라도 혼자서 스스로 물에 들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한번 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땐 불가능한 것도 잘 첫째, 물을 싫어요. 바다 가도 그냥 신발도 안 벗어요. 여행 때 사진을 봐도 정민이만 다 신발이랑 다 있고 바닷가를 가도 신발도 안 벗어요. 다른 애들 다 들어가도. 네, 또 성당에서 만난 동네 주민도 이제 사건 당일에 날씨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당시가 이제 4월 25일인데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한강공원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다는 겁니다. 그런 날씨에 잠이 든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또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이 주장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절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이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날 멀쩡히 10시 반부터 거기 2시 반에 집에 여기 2차에 귀가 있거든요. 근데 제 다리가 맨다리였는데 새빨개질 정도였는데 거기서 잠을 잔다고요. 예, 조심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의혹입니다. 예.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데요. 이제 경찰 수사에 관심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마침 오늘 제가 이제 취재를 갔는데 손 군과 A 씨가 그 술을 마신 편의점, 술을 산 편의점이죠. 그래서 서초 경찰서 수사관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그 CCTV 부분이 있는데 그 장면 이외에 CCTV를 확보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물었는데 이제 말은 아꼈고요. 다만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을 전후로 해서 시간을 확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제 공식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 점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또 A 씨의 조사 여부, 또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수사 결과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좀 서로들 약간 차분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막 의혹 제기들이 막 많아지니까 자칫 또 다른 피해가 벌어질까 봐 걱정도 많이 되고요. 양시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놀이공원과 박물관은 가족들 손을 잡고 놀러 나온 어린이들로 붐볐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두 번째로 맞는 어린이날인데요.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마 손 꼭 잡고 색색 풍선도 들었습니다. 푸른 하늘에 비눗방울을 날립니다. 아이들은 신이 났는데 어른들은 마스크 나눠주느라 바쁩니다.
일주일에 이틀 유치원 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던 아이는 모처럼 바깥 공기를 실컷 마십니다.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다가도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네, 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연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걱정은 되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서로 조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쓴 어린이날을 또 맞게 될지 지난해 5월 5일에는 몰랐습니다. 방역 경험이 쌓인 덕분인지 1년 전 오늘 닫혀있던 실내 식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문을 연 식물원에선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자들이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을 마쳐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면적당 인원수를 제한해 한 번에 15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나 유튜브 같은 가상 세계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잘 써서 불편함 없이 잘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식물이랑 꽃이랑 동물 봤어요. 동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또 다른 식물원은 코로나 시대 아이들을 위해 직접 꽃을 심는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많이 자라요? 엄마는 아이 얼굴에 마스크를 2개나 씌우고도 불안합니다. 내년 어린이날에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모든 아이와 가족이 행복해야 하는 어린이날을 고통 속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장기 실종 아동의 가족들입니다. 생사라도 알고 싶다는 가족들을 김철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78살 박금자 씨는 5월 5일만 되면 즐겨보던 TV를 끕니다. TV 속 행복한 아이들을 보면 37년 전 실종된 아들이 떠올라 견딜 수 없어서입니다. 대신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고 또 봅니다. 빛바랜 사진 속 아들, 기억 속에선 또렷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야. 눈만 뜨면은. 괴로워서 못 견뎌. 얼마나 괴로운지.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아주 찢어지는 것 같아. 피가 마른다니까. 그 정도는 아픈 거예요. 박 씨가 깜빡 잠이 든 사이 열린 문틈으로 걸어나간 4살 배기. 눈물바람으로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샅샅이 찾아 헤맸던 어머니는 언젠가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나지. 기억나는 거는 뭐 항상 나지만은 경찰서 같은 데 가서 좀 부모를 제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20년 전 4살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최명규 씨도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큰맘 먹고 사준 어린이날 선물을 가지고 놀아보지도 못한 채 집 앞 골목에서 놀다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게임기를 하나 갖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사주다가 5월 5일 날 어떻게든 이제 돈을 마련해서 그걸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딱 2번 만져보고 얘가 실종된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른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사흘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비 들여 야산을 수색하고 차를 빌려 확성기 방송을 하고 전단을 돌리고 안 해본 게 없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러면 강력계에서 그걸 수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수사를 아예 안 했다는 거지. 가출인으로 신고를 받은 한 3일은 그 수사도 안 하는 것 보더라고요. 거의 안 했죠. 10년 이상 가족이 찾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은 전국에 670여 명. 지난 2005년부터 사전 지문 등록제 등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제도가 시행됐지만 18살 미만 모든 아동이 지문을 등록한 게 아니라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100% 되었을 때 완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한 80% 정도 되어 있는데 마지막 그 나머지 아직 덜 돼 있는 부분도 신속하게 전체가 다 사전 등록을 해서. 전문가들은 실종 아동과 관련한 유전자 분석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가족이 사망한 후에도 유전자를 대조할 수 있도록 직계 가족뿐 아니라 형제, 친척들 유전자까지 등록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유전자를 만들어라. 2013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형제 유전자 비교가 안 됩니다. 장기 실종아동 어떻게 찾을 거예요? 유전자로 해야 되는데. 시린 가슴을 품고 해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장기 실종 아동의 가족들. 간절히 바라는 건 부디 생사라도 알 수 있기를 그뿐입니다. 그러면 속은 편할 것 같아. 죽었든 살았든 얘가 어디에 있든 내 때에서 끊고 가야 될 부분을
작은 아들한테까지 그거를 갖다가 넘겨주고 가기는 싫거든 사실. YTN 김철입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 아동의 인권, 꿈과 미래를 위해서 날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오늘로 99주년을 맞습니다마는 정인이 사건 등 아동 학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듣기에는 오히려 아동 학대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게 그저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지 실제로 피해 사례들도 늘어나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아동학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한 3배 정도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예. 그전에도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인지 신고가 좀 감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고가 되지 않는구나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정인이 사건이 작년 10월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신고 건수가 급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3배 정도 증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올해 그 4월 달 통계를 보면 전년도보다 거의 109%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아동 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아동 학대가 늘어난 원인으로 조금 전에 이제 정인이 사건 같은 주요 사건이나 또 코로나19 사태를 꼽아주셨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좀 아동 학대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실제로 어떻고 또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재택근무도 늘었고요. 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딪히는 이 갈등의 시간이 좀 길어진 것도 분명하고요. 또 하나가 이 아동학대의 원인 중에 보면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그 가장 만만한 그 자녀한테 그 풀어서 이게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이거나 이런 스트레스나 생활 고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그 아동한테 풀어서 어떤 이것이 하나의 그 아동학대의 그 증가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해서 생각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뭐 내 집 아이 때리거나 했다고 해도 경찰에 가서 내가 부모여라고 하면 적당히 나올 수도 있고 아직도 처벌이 너무 미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많이 미미합니다. 보통 이제 그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어떤 그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처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중상해거나 사망 사건이 아니면 대부분은 보호 처분을 하거나 이제 혐의 없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부모 자식 간의 어떤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부모인데라는 어떤 그 가부장적인 인식. 또 하나가 또 이 아이를 그 부모가 키우고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부모를 처벌하면 이 아이를 누가 키울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동에 대한 어떤 소유물을 그 부모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희가 답답한 게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면 나라에서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가정 내에 그 가해 행위를 하는 부모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 법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좀 인식이 아직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좀 학대를 체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학교에서도 그런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랑의 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짚어봐야 할 것이 훈육과 체벌, 학대가 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올 초에 자녀 징계권이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민법 조항에서.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선언적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어떤 부모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이 자녀 징계권이 삭제가 되면서 이 인터넷이든 이 현장에서든 굉장히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를 키우라는 말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 그러면 체벌을 안 하면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대와 훈육을 구분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세요. 체벌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그게 신체적으로 어떤 그 고통을 가하는 수단인데 훈육은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는 거고 학대는 어떤 그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주어서 어떤 처벌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 건데요.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말하자면 아이가 이제 막 뛰어요, 아파트에서. 그랬을 때 이 훈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뛰는 거는 잘못된 거고 그렇게 뛰면 밑에 사람이 시끄러워해. 그러니까 앞으로 살살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 건 훈육이겠죠. 근데 학대라는 거는 그 대상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또 뛰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이렇게 그 대상자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고요.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어.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 처벌 그런 게 들어가는 게 학대와 훈육의 그 갈림길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대하고 훈육이 너무 어렵다, 분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때리지 마세요, 그냥. 때리지 마시고 욕 안 하고 정말 이 훈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모가 그 인내를 가지고 되풀이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실은 매를 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기보다 내 자신이 편하고자 매를 들고 체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는 것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정인이 사건 이후에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리고 거기서 이런 체계적인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나왔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만든다고 해서 법안도 나왔고 근데 진행이 안 됩니까 별로? 우리나라에서 놀랍게도 아동학대 사건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무슨 관계장관 회의를 한다, 무슨 대책을 내놓겠다,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진상조사위가 없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졸속 법안이라고 하죠. 대책은 수없이 내놨습니다만은 제가 이 일을 8년간을 하면서 대책을 수없이 내놓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대책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었다면 그게 줄었겠죠. 아동학대가. 그러나 제가 8년간 겪어본 바로는 줄어들지는 않고 증가하고 있었고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떠한 고민이나 오랜 연구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여론 때문에 급하게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겠는가. 예전 거 갖다가 또 베껴서 조금 더 내놓고 이런 식으로. 있던 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제 국가의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급하게 땜질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내놓지 말고 아예 국가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인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현재 아동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 학대로 신고가 된 아동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아동 학대가 오랜 동안 진행이 되다가 신고가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10회기에서 20회기 정도 이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6개월 안에 이 서비스가 끝나는데요. 이 아동들은 장기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기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동이 어떤 이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드러나는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격성이라든지 분노 조절, 열등감, 뭐 이러한 수없이 많은 심리적인 그리고 이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는 현재 그 학대 피해 아동을 그 장기적으로 2년 정도 주 1에서 2회 정도를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희처럼 민간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두지 마시고 좀 제발 예산 좀 지원을 하셔서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 보면 국가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아동에 대한 어떤 안전과 생명 그리고 보육에 관한 문제를 부모한테 슬쩍 가정이 알아서 해야 이렇게 떠밀기도 하고 어떨 땐 시장에 그냥 슬그머니 또 맡겨서 뭐 부모들이 그 비용을 대지 못해서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벌어지는데 내년에 어린이날 100주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어서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 빨간불이라서 차가 와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고 통계를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사고가 바로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고 갑자기 뛰어나가는 직진 본능 때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키가 작은 것은 특정 아이의 잘못이 아니죠. 모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고 직진 본능 또한 모든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아이들의 그런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는 횡단보도로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아동의 안전을 증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명확해졌죠. 아이들이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직진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엄마들이 마음이 놓여요. 아동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 설립하고 홈페이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입법 제안을 달라. 그리고 불과 3주 정도 만에 270건, 270건 정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아동이 안전한 나라에 대한 갈망이 크고 그걸 위한 아이디어도 충분히 많다는 거죠. 최소한 피해자가 조두순을 집 주위에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두순 적극금지법이라고 하죠. 그 법을 발의하고 또 일부 통과가 된 그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정인이 사건 이전부터 꾸준하게 새로운 그 법률을 발의해서 이번에 아동학대 살인죄 신설이라든지 혹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입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결코 아동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동을 기준으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아동의 기준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동뿐만 아니고 모두가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일로 카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지만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고 또 운전자가 아동을 포함한 보행자를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전체적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아동을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아동에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문제를 이번에는 어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그 부모를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시작된 아동수당이죠. 7살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은 18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7살이 아닙니다. 연령을 다시 조정해서 올려야 됩니다. 계속.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는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도 되고 또 가계소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돈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지급액을 좀 늘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 그 다음부터는 50%로 줄어듭니다. 사실 이거보다는 좀 많이 줘야 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석 달간 주고 그 다음에 뭐 80%를 조금 깎든지, 그리고 액수도 월 70만 원에서 많이 올라가야 150만 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것도 더 늘려야죠. 300만 원까지. 그 이후에도 좀 더 늘려야 되고. 예. 또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지금 줄고는 있습니다만은 보다 기본적인 정책은 칼퇴근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칼퇴근제.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놓고 그 이후는 초과 근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기업에서는 잘 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명한 제도로 만들어 두면 다들 정해진 시간에 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자기 취미생활이라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가족들의 생활권도 보장되면서 아이를 돌볼 시간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보수가 적어서 투잡이라도 하려면 퇴근하는 시간이 일정해야 어디 가서 투잡이라도 하는 거죠. 또 아이를 돌볼 시간이 퇴근이 늦어서 없어지면은 아이는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것은 돈을 내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거죠. 아이 돌보는 일이 시장으로 넘겨지면 부모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일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와 함께할 시간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는 시장으로 가지 않고 국가 책임의 공공보육에서 더 많이 맡아야 합니다. 자,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용률을 보면 많이 늘기는 늘고 있습니다만은 OECD 회원국 평균 66%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계속 늘고는 있지만 또 늘리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국공립 어린이집에다가 사회복지법인 직장 어린이집을 합친 걸 공공보육 시설 이용률이라고 계산을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률도 꽤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2025년까지 50%를 달성해야 되는데 아직 너무 늦습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아이들 보건진료, 건강한 급식,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시험 공부만 시키는 교육과 입시 제도의 개혁까지 정치가 나서고 정부가 뛰어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장관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3명의 장관 후보자는 야당에서 부적격 딱지를 갖다 붙이겠다고 지금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8735님, 장관 청문회가 왜 일어나요? 국민이 박수치는 후보는 없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2813님, 어린이들이 마스크 벗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1789님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이웃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학대로 안타깝게 사망한 정인이를 떠올리며 유튜브에서 최소형님, 어린이날이라 살아있었으면 마음껏 뛰어놀았을 정인이가 그리워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어린이날 보내드린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